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겪은 아찔한 경험을 솔직하게 나누려고 합니다. 65세에 시작한 재혼이 어떻게 제 인생을 뒤흔들었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배운 소중한 교훈에 대한 이야기예요. 나이가 들면서 찾아오는 외로움은 때로 우리를 위험한 선택으로 이끌 수 있어요. 저도 그랬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속아 제 노후 자금과 집까지 위험에 처했던 순간들. 지금 생각해도 아찔하네요.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은 노년의 재혼이나 새로운 만남에서 주의해야 할 위험 신호들을 알게 될 거예요. 제가 놓쳤던 그 작은 경고들이 여러분에게는 소중한 방패가 되길 바랍니다. 혹시 지금 외롭다고 느끼시나요? 누군가의 다정한 말 한마디에 마음이 흔들리시나요? 그렇다면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꼭 필요할 거예요. 우리 함께 현명한 노후를 준비해봐요. 노년의 지혜에서는 노년의 행복과 안전을 위한 진솔한 이야기를 전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노후가 단단해질 지혜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8년 전 남편이 갑작스럽게 하늘나라로 떠났을 때 저는 모든 것이 무너진 것 같았어요. 40년을 함께한 사람의 빈자리는 생각보다 훨씬 컸습니다. 하지만 저에겐 두 딸이 있었고 작은 카페도 운영하고 있었죠. 슬퍼할 시간도 없이 저는 딸들을 위해 또 제 생계를 위해 카페에서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좀 쉬세요. 우리도 다 컸는데. 큰딸 미영이의 말에도 저는 멈출 수 없었어요. 일을 해야 외로움을 덜 느낄 수 있었거든요. 아침에 일어나 카페 문을 열고 손님들과 인사하고 커피 내리는 그 일상이 저를 지탱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8년의 시간이 흘렀고 저는 어느덧 65세가 되었습니다. 딸들은 모두 결혼해서 각자의 가정을 꾸렸고 저는 작년에 카페를 정리했어요. 몸이 예전 같지 않았거든요.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시큰거리고 나이가 드니 모든 게 힘들더라고요. 이제 좀 편하게 쉬세요, 어머니. 딸들의 권유로 카페를 정리하고 처음으로 제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좋았어요. 아침에 늦게 일어나 여유롭게 차 한 잔 마시고 동네 공원을 산책하고 텔레비전도 실컷 보고. 그런데 한 달, 두 달이 지나자 이상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오늘은 뭐 하지? 매일 아침 같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면서 답답함이 커졌어요. 누군가와 대화하고 싶은데 전화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딸들은 다 바쁘고 친구들은 각자의 삶이 있고 텔레비전 소리만 켜놓고 혼자 밥을 먹는 날이 계속되었어요. 경자 씨, 요새 얼굴이 어두워 보여. 무슨 일 있어? 오랜 친구 순자가 물었어요. 한 달에 한 번 만나는 친구 모임에서였죠.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외로워. 너무 외로워. 그날 집에 돌아와 거울을 보니 정말 제 얼굴이 어두워 보였어요. 웃음기가 사라진 입술, 생기 없는 눈.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뭔가 변화가 필요했어요. 경자 씨, 우리 동창회에 괜찮은 남자분이 있는데 한번 만나볼래? 순자의 전화를 받은 건 그로부터 일주일 후였어요.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나이 들어 무슨 만남이냐며 거절했죠. 하지만 순자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냥 친구로 만나보는 거지. 부담 갖지 마. 그분도 혼자 사시는데 참 괜찮은 분이야. 전직 기업 가셔. 그날 밤 이상하게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40년 만에 처음으로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생각에 설레기도 하고 죄책감도 들고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여보, 나 이래도 될까요? 고인이 된 남편 사진 앞에서 중얼거렸어요.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마치 당신 행복하면 돼요? 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오랜만에 화장을 하고 예쁜 옷을 입었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이 달라 보였어요. 눈에 생기가 돌고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런 설렘은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경자 씨, 오늘 정말 예뻐 보여. 춘자가 약속 장소에서 저를 보고 말했어요. 그리고 그때 제 인생을 바꿀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의 이름은 민철 67세의 전직 기업가라고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경자 씨. 저는 김민철이라고 합니다. 그가 내밀은 손을 잡는 순간 이상하게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67세의 민철 씨는 깔끔한 정장 차림에 은은한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첫 인상은 정말 좋았어요. 단정하게 빗어 넘긴 머리, 부드러운 미소, 그리고 자신감 있는 목소리까지. 춘자에게 많이 들었습니다. 카페도 운영하셨다고요? 대단하십니다. 민철 씨의 첫마디에 저는 어색함이 조금 풀렸어요. 평소 말수가 적은 편인데 그날은 이상하게 말이 많아졌습니다. 제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는 사람이 오랜만이었거든요. 저는 전자회사를 운영했었어요. 3년 전에 아들에게 물려주고 지금은 편하게 지내고 있죠. 민철 씨는 자신의 이야기를 하면서도 항상 제 눈을 바라봤어요. 그 따뜻한 시선이 저를 더 설레게 했습니다. 첫 만남 이후 민철 씨는 매일 전화를 해왔어요. 오늘 아침은 어떠셨어요? 점심은 드셨나요? 날씨가 좋은데 산책 한번 하실래요? 이런 소소한 관심이 제 하루를 가득 채웠습니다. 어머니, 요즘 왜 이렇게 통화를 안 받으세요? 큰딸 미영이가 물었어요. 제가 딸의 전화를 놓친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하지만 요즘은 민철 씨와 통화하느라 다른 전화를 못 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아, 미안해. 요즘 좀 바빠서. 저는 아직 민철 씨 이야기를 딸들에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어떻게 받아들일지 걱정됐거든요. 한 달쯤 지났을 때 민철 씨는 저를 고급 레스토랑에 초대했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에요. 우리가 처음 만난 지 한 달이 되는 날이니까요. 테이블 위에는 작은 꽃다발이 놓여 있었습니다. 제 가슴이 떨렸어요. 마치 20살 소녀처럼요. 경자 씨, 솔직히 말하자면 처음 봤을 때부터 마음이 갔어요. 이렇게 말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당신을 정말 좋아합니다. 민철 씨의 고백에 저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얼굴이 화끈거리고 심장은 마구 뛰었습니다. 저도 민철 씨가 좋아요. 40년 만에 처음으로 다른 남자에게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날 밤 민철 씨는 제 손을 잡고 집까지 데려다 주었어요. 현관 앞에서 우리는 서로를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포옹을 나눴어요. 따뜻했습니다. 어머니, 이 사람 누구예요? 어느 날 작은 딸 수영이가 갑자기 집에 들렀다가 민철 씨와 마주쳤어요. 민철 씨는 저에게 손수 만든 도시락을 가져다 주었던 참이었습니다. 아, 이분은 김민철 씨라고. 친구 순자가 소개해 준 분이야. 저는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어요. 수영이는 의아한 표정으로 민철 씨를 바라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민철입니다. 따님이시군요. 어머니를 닮아 정말 예쁘시네요. 민철 씨의 부드러운 인사에도 수영이의 표정은 풀리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두 딸이 함께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그 아저씨 어떻게 아세요? 어디서 만났어요? 미영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춘자 이모가 소개해줬어. 참 좋은 사람이야. 전직 기업가고 지금은 아들에게 회사를 물려주고 편하게 지내신대. 저는 딸들에게 민철 씨에 대해 자랑하고 싶었어요.
어머니, 너무 빨리 친해지시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 잘 모르잖아요. 수영이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맞아요, 어머니. 요즘 노인들 노리는 사기꾼도 많다던데. 조금 더 천천히 알아가는 게 어때요? 미영이도 동생의 말에 동의했어요. 딸들의 걱정이 이해는 갔지만 한편으로는 서운했습니다. 너희들은 내가 늙어서 판단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니? 민철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나를 소중하게 대해주고 매일 전화해서 안부도 물어봐주고. 어머니, 우리가 어머니를 의심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잘 모르니까 그래요. 제발 서두르지 마세요. 미영이의 말에 저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어요. 딸들이 떠난 후 민철 씨에게 전화했습니다. 민철 씨, 우리 딸들이 당신을 좀 의심하는 것 같아 미안해요. 괜찮아요, 경자 씨. 당연한 거죠. 소중한 어머니를 걱정하는 마음이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저도 인정받을 수 있을 거예요. 민철 씨의 이해심 깊은 대답에 저는 더 마음이 끌렸습니다. 그 후로도 민철 씨는 변함없이 저를 챙겨주었어요. 아침마다 오늘은 날씨가 좋으니 따뜻하게 입으세요 라는 문자를 보내주고 주말마다 드라이브를 함께 했습니다. 딸들의 경고가 무색하게 느껴질 정도로 민철 씨는 완벽했어요. 경자 씨, 솔직히 말하면 당신이 제 인생의 마지막 사랑인 것 같아요. 우리 함께 살면 어떨까요? 교제한 지 3개월 만에 민철 씨가 청혼했습니다. 저는 놀랐지만 한편으로는 기다려온 말이기도 했어요. 민철 씨, 저도 당신과 함께하고 싶어요. 제 대답에 민철 씨는 환하게 웃으며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그 품은 따뜻했고 안전하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따뜻함 뒤에 숨겨진 차가운 계산이 있다는 것을. 어머니 결혼이요? 3개월 만에요. 미영이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렸습니다. 제가 민철 씨와의 결혼을 알리자마자 딸의 목소리는 한 옥타브 높아졌어요. 그래, 민철 씨가 청혼했어. 나도 더 이상 혼자 살고 싶지 않아.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했지만 가슴은 두근거렸습니다. 딸들의 반응이 걱정됐거든요. 어머니, 제발 서두르지 마세요. 그 사람 어떤 사람인지 제대로 알아보셨어요? 재산은 어떤지, 가족 관계는 어떤지. 미영이의 질문 폭격에 저는 점점 짜증이 났습니다. 미영아, 나 지금 10살 어린이니? 내가 65년을 살아오면서 사람 하나 못 알아본다고 생각하니.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그날 저녁 두 딸이 함께 찾아왔습니다. 수영이의 표정은 더 심각해 보였어요. 어머니, 저희가 김민철이란 사람에 대해 좀 알아봤어요. 수영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전자회사를 운영했다는 그 이야기가 좀 의심스러워서요. 무슨 소리니? 민철 씨는 분명히 회사를 아들에게 물려줬다고 했어. 저는 불안한 마음에 방어적으로 나왔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찾아본 바로는 김민철이란 이름의 전자회사 사장은 없었어요. 적어도 서울에서는요. 미영이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어머니에게 돈 이야기를 한 적 있나요? 돈, 아니, 그런 이야기는 한 번도 없었어. 오히려 항상 자기가 계산하고 선물도 많이 해줬어. 저는 민철 씨를 변호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함이 자라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우리가 어머니의 행복을 방해하려는 게 아니에요. 다만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천천히 알아가는 게 어떨까 싶어서요. 미영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알았다. 조금 더 지켜볼게. 저는 마지못해 대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민철 씨와의 결혼을 결심한 상태였어요. 다음 날 민철 씨에게 딸들의 우려를
이야기했습니다. 민철 씨, 우리 딸들이 당신에 대해 좀 의심하는 것 같아요. 회사 이야기도 확인해 보려고 했대요. 예상과 달리 민철 씨는 화를 내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해한다는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연하죠. 경자 씨. 딸들이 어머니를 걱정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제가 회사 관련 서류를 가져올게요. 그리고 딸들과도 한번 진지하게 대화하고 싶어요. 민철 씨의 반응에 저는 안심했습니다. 역시 민철 씨는 달라. 이해심도 깊고, 그날 저녁 민철 씨는 정말로 회사 관련 서류들을 가져왔어요. 회사 등록증, 세금 납부 증명서 등 공식적인 서류들이었습니다. 이건 제가 운영했던 회사 서류예요. 지금은 아들 이름으로 바뀌었지만 이전 기록은 다 남아있죠. 민철 씨의 설명에 저는 완전히 안심했어요. 딸들에게 보여주면 그들도 이해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미영이는 여전히 의심스러운 눈초리였어요. 어머니, 이 서류들 좀 자세히 살펴봐도 될까요? 미영이가 서류를 받아들며 말했습니다. 물론이지. 천천히 살펴보렴. 저는 경자 씨의 딸들과도 좋은 관계를 맺고 싶습니다. 민철 씨의 여유로운 태도에 수영이의 표정도 조금 누그러졌어요. 미영이가 서류를 살펴보는 동안 민철 씨는 저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경자 씨, 사실 한 가지 제안이 있어요. 우리 혼인신고부터 먼저 하는 게 어떨까요? 나이도 있고 큰 결혼식보다는 실질적인 부분부터 해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저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혼인신고를 먼저 하는 건 조금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민철 씨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제가 다음 주에 해외 출장을 가야 하는데 만약의 상황을 대비해서 경자 씨를 제 가족으로 등록해 두고 싶어요. 건강보험이나 연금 문제도 있고요. 그의 말이 합리적으로 들렸습니다. 나이가 들면 건강 문제가 언제 생길지 모르니까요. 그래요. 혼인신고 먼저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다음 날 민철 씨와 함께 동사무소에 가서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간단한 절차였지만 제 인생의 큰 전환점이었어요. 이제 저는 공식적으로 김민철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우리한테 말도 없이 혼인신고를 하셨어요? 미영이가 소식을 듣고 놀란 목소리로 전화했습니다. 미안해, 미영아. 갑작스럽게 결정된 일이라. 민철 씨가 해외 출장을 가야 해서 서둘렀어. 저는 변명했지만 딸의 실망한 목소리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어머니, 우리는 어머니의 행복을 바라요. 하지만 이렇게 서두르시는 건 정말 걱정돼요. 그 사람 서류도 아직 제대로 확인 못했는데. 미영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걱정 마, 딸. 엄마는 행복해. 민철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저는 딸을 안심시키려 했지만 미영이의 걱정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민철 씨는 해외 출장 준비로 바쁘다며 전화만 했습니다. 경자 씨, 출장 다녀오면 우리 집 문제도 해결해야겠어요. 당신 집이 좀 더 넓으니까 제가 당신 집으로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민철 씨. 언제든 환영이에요. 저는 기쁜 마음으로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끊고 나니 문득 불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왜 민철 씨는 자기 집에 한 번도 초대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제 자신이 미안했습니다. 내가 왜 민철 씨를 의심하지? 딸들 때문에 나까지 이상한 생각을 하고 있네. 그렇게 저는 모든 의심을 뒤로하고 새로운 결혼 생활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곧 제 앞에 펼쳐질 충격적인 진실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어요. 민철 씨가 해외 출장에서 돌아온 날,
저는 특별한 저녁 식사를 준비했어요. 그의 좋아하는 갈비찜에 각종 반찬들, 그리고 와인까지. 이제 우리는 진짜 부부니까 특별한 날을 만들고 싶었거든요. 와, 경자 씨. 이렇게 환영해 주다니 감동이에요. 민철 씨가 들어오자마자 식탁을 보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의 미소를 보니 모든 준비가 값진 것 같았어요. 출장은 어땠어요? 많이 피곤하셨겠네요. 저는 반찬을 그의 접시에 담아주며 물었습니다. 네, 좀 힘들었어요. 사업 파트너들이 까다로워서. 민철 씨는 한숨을 쉬더니 갑자기 화제를 바꿨어요. 경자 씨, 우리 이제 부부인데 서로의 재산 상황도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잠시 당황했습니다. 식사 중에 갑자기 재산 이야기라니. 하지만 부부 사이에 숨길 것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럼요, 당연하죠. 제가 가진 건 이 아파트와 은행에 있는 노후 자금이 전부예요. 카페를 팔고 받은 돈도 있고요. 구체적으로 얼마 정도인가요? 민철 씨의 눈빛이 조금 달라진 것 같았어요. 더 날카로워졌달까. 아파트는 지금 시세로 4억 정도 하고 은행에는 2억 정도 있어요. 남편이 남긴 보험금이랑 카페 판 돈이에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렇군요. 꽤 괜찮네요. 민철 씨가 와인을 한 모금 마시더니 말했어요. 저는 회사를 아들에게 넘겼지만 매달 배당금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강남에 아파트도 있고요. 그렇군요. 민철 씨는 정말 성공하셨네요. 저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사실 민철 씨의 재산이 얼마든 저는 상관없었어요. 그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으니까요. 그날 이후 민철 씨는 저희 집으로 짐을 옮겨왔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완벽했어요. 아침에 함께 일어나 커피를 마시고 저녁에는 함께 텔레비전을 보며 하루를 마무리했죠. 외로움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조금씩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민철 씨는 자주 중요한 미팅이 있다며 외출했고 돌아오는 시간도 점점 늦어졌습니다. 민철 씨, 오늘은 어디 갔다 오셨어요? 어느 날 밤 11시에 돌아온 그에게 물었습니다. 아, 옛날 사업 파트너를 만났어요. 좀 길어졌네요. 그의 대답은 짧았고 술 냄새가 났어요. 또 다른 날, 우편함에서 민철 씨 앞으로 온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은행에서 온 것 같았어요. 저는 그에게 건네주었죠. 아, 이건. 민철 씨는 편지를 보더니 급하게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냥 은행 광고예요. 신경 쓰지 마세요. 하루는 제 통장을 찾을 수 없어 서랍을 뒤지고 있는데 민철 씨가 갑자기 화를 냈어요. 뭘 그렇게 찾고 있어요? 내가 도와줄게요. 아니에요. 그냥 제 통장을 못 찾아서요. 제가 대답하자 민철 씨의 표정이 순간 굳었다가 금세 풀렸습니다. 아, 통장이요. 서랍 정리하다가 제가 책상 위에 올려놨을 거예요. 그의 말대로 통장은 책상 위에 있었어요. 하지만 분명 전에는 서랍에 넣어두었는데 이상했습니다. 그날 밤 잠들기 전에 통장을 확인해 봤어요. 다행히 잔액은 그대로였습니다. 내가 너무 의심이 많나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왠지 모를 불안감이 가시지 않았어요. 한 달쯤 지났을 때 정말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은행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이경자 고객님 맞으십니까? 최근에 신청하신 대출 관련해서 몇 가지 확인할 사항이 있습니다. 대출이요. 제가 대출을 신청한 적이 없는데요. 저는 당황해서 대답했습니다. 네. 어제 저희 은행에 방문하셔서 1억 원 대출을 신청하셨다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신분증과 도장, 통장도 가져오셨고요.
순간 머리가 멍해졌어요. 제가 분명히 대출 신청을 한 적이 없는데. 그리고 저는 어제 하루 종일 집에 있었어요. 딸과 통화하고 집 청소를 했으니까요. 죄송합니다만 제가 대출 신청한 적이 없어요. 어제 은행에 간 적도 없고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러시면 혹시 다른 분이 고객님의 신분증으로 대출을 신청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장 경찰에 신고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서둘러 서랍을 열어 신분증을 찾았어요. 다행히 신분증은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장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통장. 분명히 어제 확인했는데 통장도 없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혹시 생각하기도 싫었지만 머릿속에 민철 씨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현관문 소리가 들렸어요. 민철 씨가 들어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밝은 표정이었어요. 민철 씨, 혹시 내 도장이랑 통장 본 적 있어요?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순간 민철 씨의 표정이 굳었어요. 그러더니 금세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니요, 못 봤는데요. 왜요? 은행에서 전화가 왔어요. 누군가 제 이름으로 1억 원 대출을 신청했대요.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그게 말이 돼요? 누가 그런 짓을? 민철 씨가 놀란 척했지만 그의 눈빛에서 뭔가 이상한 것을 느꼈어요. 민철 씨, 솔직히 말해주세요. 당신이 한 거예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경자 씨,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왜 그런 짓을 해요? 당신을 사랑하는데. 민철 씨가 다가왔지만 저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났어요. 그럼 내 도장과 통장이 어디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어제 분명히 서랍에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요. 민철 씨의 표정이 순간 변했습니다. 더 이상 다정한 남편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차갑고 계산적인 눈빛이었습니다. 경자 씨, 진정해요. 내가 설명할게요. 사실 우리 부부잖아요. 당신 돈, 내 돈 따로 있나요? 우리 함께 쓰면 되는 거죠. 내가 지금 급하게 자금이 필요해서. 그 순간 저는 모든 것을 깨달았어요. 딸들의 경고가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당신, 처음부터 내 돈을 노리고 접근한 거죠. 민철 씨는 더 이상 변명하지 않았어요. 대신 냉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에요? 우린 이미 법적으로 부부예요. 당신 재산의 절반은 내 거나 다름없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의자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미영아, 엄마가 큰일 났어. 어머니, 지금 바로 그 집에서 나오세요. 우리가 데리러 갈게요. 미영이의 단호한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렸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붙잡고 있었어요. 민철 씨는 제 앞에 서서 차갑게 웃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그 따뜻하고 다정한 남자는 아니었어요. 마치 가면이 벗겨진 것처럼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경자 씨, 전화 끊어요. 우리 둘이 얘기하면 되잖아요. 민철 씨가 제 전화기를 빼앗으려 했지만 저는 필사적으로 움켜쥐었어요. 미영아, 빨리 와줘.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공포가 온몸을 휘감았어요. 어머니, 절대 그 사람이랑 단둘이 있지 마세요. 지금 바로 현관문 밖으로 나가세요. 우리가 10분 안에 도착할게요. 미영이의 다급한 목소리에 저는 용기를 냈습니다. 민철 씨, 나 잠깐 밖에 나갔다 올게요. 최대한 침착하게 말하며 현관으로 향했어요. 어디 가려고요? 우리 아직 할 얘기가 많은데. 민철 씨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그의 소나기가 생각보다 강했어요. 아팠습니다. 놔주세요. 아파요. 제가 말했지만 그는 더 세게 잡았어요. 당신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정확히 말해봐요. 통장에 2억이 있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더 있죠. 카페 판 돈이 얼마였어요. 민철 씨의 목소리는 이제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탐욕과 계산으로 가득 찬 눈빛이었어요. 놔주세요, 제발. 저는 울음을 참으며 애원했습니다. 그때 초인종 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문 열어주세요. 수영이의 목소리였습니다. 민철 씨는 순간 당황했어요. 제 팔을 놓고 거실을 서성이더니 갑자기 방으로 들어가 무언가를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재빨리 현관문으로 달려가 문을 열었어요. 수영이와 미영이가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두 딸이 동시에 외치며 저를 끌어안았어요. 그제야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다치신 데는 없어요. 미영이가 제 팔을 살피며 물었습니다. 민철 씨가 잡았던 자리에 붉은 자국이 남아 있었어요. 이 사람이. 수영이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하려는 순간 민철 씨가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나왔습니다. 아, 따님들이 오셨네요. 저는 잠시 나갔다 오겠습니다. 민철 씨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태연하게 말했어요. 당신 어디 가려고요? 우리 어머니 통장이랑 도장 내놓고 가세요. 미영이가 앞을 막아섰습니다. 뭐라고요? 저는 그런 거 가진 적 없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민철 씨는 여전히 침착했어요. 거짓말 마세요. 어머니가 다 말씀하셨어요. 당신이 어머니 명의로 대출을 신청했다면서요? 수영이도 가세했습니다. 민철 씨는 순간 표정이 굳었다가 다시 미소를 지었어요. 그건 부부 사이의 일인데 왜 간섭하시나요? 법적으로 우린 부부고 재산은 공동 소유입니다. 어머니를 속이고 결혼한 사기꾼이 무슨 부부예요? 미영이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때 민철 씨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더 이상 친절한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좋아요. 그럼 법적으로 해결하죠. 이혼하면 재산 분할 청구할 겁니다. 당신 어머니, 재산의 절반은 제 몫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어요. 미영이가 재빨리 저를 부축했습니다. 나가세요. 당장 우리 어머니한테서 한 발짝이라도 더 다가오면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수영이가 외쳤습니다. 민철 씨는 비웃듯 웃더니 문을 열고 나갔어요. 나가면서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곧 다시 만나요. 경자 씨. 법정에서. 문이 닫히자 저는 그대로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딸들이 저를 안아주었지만 가슴 속 배신감과 충격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어요. 어머니, 저희가 있잖아요. 걱정 마세요. 미영이가 제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함께 경찰서에 갔어요. 대출 사기 시도와 도장, 통장 절도에 대해 신고했습니다. 경찰관은 제 진술을 듣고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이런 사례가 요즘 많습니다. 특히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한 결혼 사기가 늘고 있어요. 결혼 사기요? 저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물었습니다. 네, 재산이 있는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접근해서 결혼한 뒤 재산을 노리는 범죄입니다. 김민철이라는 이름으로 신고된 사례가 또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찰관의 말에 저는 더 큰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특별해서 저를 선택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저 제 재산이 탐났던 것뿐. 다음 날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김민철이라는 이름으로 유사한 사례가 3건 더 있습니다. 모두 60대 이상 여성을 대상으로 한 결혼 사기 사건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저만 당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민철 씨. 아니, 그 사기꾼은 이런 일을 반복해왔던 거죠. 어머니, 변호사를 만나봐야 할 것 같아요. 혼인신고를 했으니 법적으로 복잡할 수 있어요. 미영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변호사를 만난 결과는 더 충격적이었어요. 혼인 기간이 짧고 사기 의도가 명백하다면 재산 분할 없이 이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소송 과정이 길어질 수 있어요. 소송이요? 얼마나 걸릴까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빨라야 6개월, 길면 1년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대답에 저는 절망감을 느꼈어요. 집에 돌아와 저는 방에 혼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저에게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저 외로움을 달래고 싶었을 뿐인데, 그날 밤 민철 씨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경자 씨 생각해 봤어요? 법적 분쟁은 서로에게 좋지 않아요. 합의하는 게 어떨까요? 2억만 주시면 조용히 이혼해 드릴게요. 문자를 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그는 정말 끝까지 제 돈을 노리고 있었던 거예요. 미영이가 제 방에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저는 말없이 휴대폰을 건넸어요. 미영이는 문자를 읽고 분노했습니다. 이 사람 정말 경찰에 추가로 신고해야겠어요. 이건 협박이에요. 그날 이후로도 민철 씨는 계속해서 문자와 전화로 저를 괴롭혔어요. 때로는 달콤한 말로 유혹하고 때로는 노골적인 협박을 했습니다. 경자 씨, 우리 다시 시작해요. 내가 잘못했어요. 이혼 소송하면 당신 모든 것이 공개돼요. 그래도 괜찮겠어요? 딸들 모르게 우리끼리 해결해요. 1억만 주면 돼요. 매일 밤 저는 악몽에 시달렸어요. 민철 씨가 제 집에 들어와 모든 것을 가져가는 꿈, 제가 길거리에 나앉는 꿈, 잠을 제대로 이룰 수 없었습니다. 딸들은 제가 걱정될까봐 번갈아가며 제 집에서 지냈어요. 하지만 저는 점점 더 우울해졌습니다. 밖에 나가는 것도 두려웠고 누군가와 대화하는 것도 무서웠어요. 민철 씨를 만날까봐, 또 다른 사기꾼을 만날까봐. 어머니, 이렇게 계속 지내시면 건강이 더 나빠져요. 우리 집으로 이사 오세요. 어느 날 수영이가 제안했습니다. 처음에는 거절했어요. 딸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어느 날 밤 누군가 현관문 손잡이를 돌리는 소리에 깜짝 놀라 잠에서 깼습니다. 다행히 문은 잠겨 있었지만 그 공포는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딸들에게 전화했습니다. 미영아, 수영아, 엄마가 이제 결심했어. 이 집을 팔고 새 출발을 하려고 해. 그렇게 저는 30년 넘게 살아온 집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민철 씨와의 악몽 같은 기억이 담긴 이 공간에서 벗어나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이사가 아니었습니다. 제 인생의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하는 일이었어요. 새 아파트에서의 생활이 6개월째 접어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고 어색했지만 이제는 제법 익숙해졌습니다. 작은 베란다에 화분도 놓고 벽에는 가족 사진도 걸었어요. 조금씩 이곳이 진짜 내 집이라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시간 되세요? 동네에 새로 생긴 카페가 있는데 같이 가볼까요? 미영이가 전화로 물었어요. 그래, 좋지. 예전에는 이런 초대를 대부분 거절했었는데 요즘은 달라졌어요. 밖에 나가는 것, 사람들과 만나는 것이 더 이상 두렵지 않았거든요. 카페에 도착하니 미영이가 누군가와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낯선 여성이었죠. 어머니,
이분은 김 선생님이에요. 노인복지센터에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미영이가 소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경자 씨. 미영 씨에게 어머님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김 선생님이 따뜻하게 인사했어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조금 당황했지만 인사를 건넸습니다. 선생님께서 어머니께 제안하실 게 있으시대요. 미영이가 말했습니다. 김 선생님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이경자 씨, 요즘 노인 대상 금융 사기가 많이 늘고 있어요. 특히 결혼을 미끼로 한 사기 사건이 급증하고 있죠. 저희 센터에서는 이런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를 만나고 싶으셨군요. 저는 그녀의 의도를 눈치챘어요. 네, 맞아요. 경자 씨의 경험담이 다른 어르신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물론 원하시지 않으면 괜찮습니다. 김 선생님의 목소리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순간 망설였습니다. 제 아픈 경험을 다른 사람들과 나눈다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문득 생각이 들었어요. 내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언제 시작하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김 선생님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 첫 항의가 있어요. 부담 없이 참석하셔서 이야기 나누시면 됩니다. 그렇게 저는 노인복지센터의 현명한 노후 지키기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무척 부끄럽고 힘들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때로는 말을 잊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저는 외로움 때문에 판단력이 흐려졌어요. 그 사람의 달콤한 말에 제 마음을 너무 쉽게 열어줬죠. 첫 강의에서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강의실에 앉아있던 어르신들이 공감의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몇몇 분들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습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한 할머니가 손을 들고 말씀하셨어요. 아직 피해는 없었지만 요즘 자꾸 전화하는 남자분이 있거든요. 이 이야기를 듣고 나니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에 따뜻한 기운이 퍼졌어요. 제 아픈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 기뻤습니다. 강의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오랜만에 마음이 가벼웠어요.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매주 복지센터에 나가 제 경험을 나누고 다른 어르신들의 이야기도 들었어요. 점점 더 자신감이 생겼고 말하는 것도 편해졌습니다. 이경자 씨, 덕분에 많은 어르신들이 사기를 예방할 수 있었어요. 지난주에는 한 할머니가 의심스러운 남성의 접근을 알아채고 바로 신고하셨대요. 김 선생님이 어느 날 기쁜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제 아픔이 다른 사람들을 보호하는 방패가 되고 있다는 사실이 위안이 되었어요. 어머니, 요즘 표정이 밝아지셨어요. 수영이가 주말에 놀러 와서 말했습니다. 그래? 나도 모르게 그런가 보다. 저도 느끼고 있었어요. 거울을 볼 때마다 예전에 제 모습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다는 것을요. 복지센터 활동을 시작한 지 3개월 정도 지났을 때 김 선생님이 새로운 제안을 했어요. 이경자 씨, 저희가 노인 금융교육 책자를 만들려고 하는데 인터뷰에 응해 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 익명으로 진행됩니다. 책자요? 그럼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겠네요. 저는 기꺼이 수락했습니다. 인터뷰 과정에서 저는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많은 감정들을 표현할 수 있었어요. 외로움에 대한 두려움, 사랑받고 싶은 욕구, 그리고 배신당했을 때의 절망감까지. 외로움이 가장 큰 적이었어요.
누군가 나를 필요로 한다는 느낌, 누군가에게 소중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너무 그리웠죠. 인터뷰 중에 제가 말했습니다. 그 말을 하는 순간 문득 깨달았어요. 저는 항상 가족이 있었는데 왜 그렇게 외로웠을까? 딸들은 늘 저를 걱정하고 사랑했는데 왜 그걸 충분히 느끼지 못했을까? 그날 저녁 저는 딸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미영아, 수영아, 엄마가 너무 바보 같았어. 내 옆에 너희가 있는데도 외롭다고 느꼈다니.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누구나 그럴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지금이잖아요. 미영이의 따뜻한 위로에 눈물이 났습니다. 그 후로 저는 가족과의 시간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되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딸들과 손주들이 모여 함께 식사하는 시간을 가졌고, 때로는 제가 직접 요리를 해서 대접하기도 했습니다. 할머니 음식이 최고예요. 손주들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어느 날 복지센터에서 노년의 건강한 관계 맺기라는 주제로 특강이 있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참석했는데 강사님의 말씀이 제 마음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외로움은 질병입니다. 하지만 그 치료법은 반드시 새로운 사랑이나 결혼이 아닐 수도 있어요. 취미활동, 봉사, 가족과의 시간, 이 모든 것이 외로움을 이기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결심했어요. 더 적극적으로 제 삶을 채워나가기로 한 거죠. 다음 날부터 저는 다양한 활동을 시작했어요. 복지센터에서 하는 요가 수업에 등록했고, 동네 도서관에서 진행하는 독서 모임에도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주말에는 가끔 어린이 병원에서 동화책을 읽어주는 봉사활동도 시작했어요. 이경자 씨, 정말 달라지셨네요. 처음 뵈었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분이에요. 김 선생님이 어느 날 말씀하셨어요. 네, 저도 그렇게 느껴요. 이제는 민철 씨 생각도 거의 안 나요. 제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제가 더 이상 민철 씨를 미워하지 않게 된 거예요. 물론 그가 한 일은 용서할 수 없지만 그에 대한 분노와 원망이 제 마음에서 조금씩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미움은 결국 나 자신을 해치는 독이었어요. 제가 복지센터 강의에서 말했습니다. 그 사람을 미워할수록 제 마음은 더 아팠어요. 이제는 그저 하나의 교훈으로 받아들이려고 해요. 1년이 지난 어느 날 복지센터에서 특별한 행사가 있었어요. 노인 금융사기 예방 캠페인의 일환으로 제작된 책자가 발표되는 날이었습니다. 이 책자에는 이경자 씨를 비롯한 여러 어르신들의 소중한 경험담이 담겨 있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김 선생님이 책자를 소개했어요. 제 손에 책자가 쥐어졌을 때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제 아픔이 이렇게 의미 있는 일로 변화했다니.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책자를 넘기다 보니 제 이야기가 나왔어요. 물론 이름은 바뀌어 있었지만 분명히 제 경험이었습니다. 외로움에 속지 마세요라는 제목의 장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베란다에 앉아 별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인생은 참 신기해. 1년 전만 해도 이렇게 평화로울 거라고 상상도 못했는데 이제 저는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가족의 사랑, 새로운 친구들, 그리고 의미 있는 활동들로 제 삶은 충분히 채워져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 자신을 더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외로움은 나쁜 선택을 하게 만들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선택이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결정하지는 않아요.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저는 다른 어르신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민철 씨와의 쓰라린 경험은 제게 큰 상처를 남겼지만 그 상처를 통해 저는 더 강해졌고 지혜로워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달았어요. 할머니, 이거 할머니가 책에 나온 거예요. 어느 날 큰 손자가 복지센터 책자를 들고 물었어요. 응, 할머니, 이야기야. 저는 부끄러우면서도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대단해요. 다른 할머니들 도와주시고 손자의 칭찬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이제 저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자, 경자야. 내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